삼성이 JTBC 광고를 끊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만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화도 내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항의 한 줄, 성명서 한 장 없이 그냥 조용히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둘은 그냥 광고주와 신문사 사이가 아니라 3대에 걸쳐 핏줄까지 얽힌 한 집안이나 다름없는 식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한 집안이 8년 동안 단 한마디 없이 광고를 거두고 사람을 거두고 행사를 거두고 나중엔 핏줄까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한 응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끝까지 함께 보시죠. 먼저 이 두 회사가 대체 어떤 사이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벌어진 일이 왜 그렇게까지 차갑고 무서운 일인지가 보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과 중앙은 그냥 광고를 주고받는 광고주와 신문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60년을 함께 해온 핏줄까지 얽힌 한 집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야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중앙일보, 그 신문사를 직접 만든 사람이 바로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남이 차린 신문에 광고만 넣어준 게 아니라 본인 손으로 직접 창간한 신문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해 앞선 1964년에는 동양방송, 줄여서 TBC라는 방송국까지 세웁니다. 라디오에 이어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직접 운영했으니 당시 삼성은 신문과 방송을 모두 손에 쥔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이야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여러 언론사를 강제로 합치고 정리하는 조치였는데 이때 삼성은 애지중지 키우던 방송국 TBC를 강제로 빼앗기고 맙니다. 본인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권의 손에 의해 방송국이 KBS로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십수년을 공들여 키워온 방송을 어느 날 갑자기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내놓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게 방송이라는 건 단순한 사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손에 쥐었다가 억울하게 빼앗긴 못다 이룬 꿈 같은 것이었어요. 이 대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사업으로 얽힌 인연이라면 이제부터는 진짜 핏줄로 얽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에게는 홍나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나이 여사가 바로 중앙일보를 이끌던 홍씨 집안, 홍진기라는 분의 딸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건 하나로 삼성 이씨 집안과 중앙 홍씨 집안의 피가 그대로 섞여버린 겁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날 중앙그룹과 JTBC를 이끄는 홍석현 회장, 이분이 바로 홍나이 여사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회장에게는 친외삼촌이 되는 셈입니다. 사돈을 넘어 그냥 한 식구였던 거죠. 이 끈끈한 관계가 정점을 찍은 순간이 바로 2011년입니다. 이해 12월, 중앙그룹은 JTBC라는 종합편성 채널을 새로 개국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성 입장에서 이 JTBC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1980년에 억울하게 빼앗긴 방송의 꿈을 30여 년 만에 다른 형태로나마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외가가 직접 차린 방송국이었어요. 그러니 삼성이 이 방송국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개국 이후 삼성은 한 해에 수백억 원씩 광고를 꼬박꼬박 채워주는 그야말로 가장 든든한 핵심 광고주가 되어줍니다. 비유하자면 집안잔치의 가장 큰 축의금을 매년 가장 먼저 내미는 큰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작은 가게로 치면 매일같이 찾아와 한 달 매출의 절반을 혼자 채워주는 가장 큰 단골 손님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단골이 곁에 있으면 가게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게 되기도 하죠. 이 점도 잠시 머릿속 한구석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문을 직접 만들어준 인연, 빼앗긴 방송의 꿈, 결혼으로 섞인 핏줄, 그리고 매년 수백억을 채워주던 든든한 후원까지 삼성과 중앙은 무려 60년을 이렇게 한 집안으로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이 끈끈함을 잠시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 이 모든 게 정확히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60년을 한 식구로 지내온 두 집안 사이에 2016년 가을 어느 날 단 한 번의 보도가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그 보도는 다름 아닌 한 대의 태블릿 PC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어느 태블릿 PC 하나를 손에 넣었다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한 번의 방송은 곧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보도를 내보낸 JTBC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외가가 차린 방송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무렵 JTBC는 이미 예전의 JTBC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 MBC에 있던 손석희 앵커가 JTBC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뒤로 JTBC 보도의 무게가 눈에 띄게 커졌고 영향력도 함께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을 향한 비판적인 보도도 종종 나갔습니다. 핏줄로 얽힌 외가가 차린 방송이 어느새 삼성에게도 거리낌 없이 칼끝을 겨눌 수 있는 언론으로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가장 날카롭게 향한 순간이 바로 2016년 가을의 그 태블릿 보도였습니다. 그 보도가 도화선이 됩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결국 2017년 2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세워진 이래로 그 집안의 총수가 구속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삼성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그려보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세운 신문사, 외가가 차려서 운영하는 방송국, 그 방송국이 내보낸 보도가 도화선이 되어 그 집안의 손자이자 그룹의 총수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60년을 한 식구처럼 지내온 두 집안 사이에서 한쪽 집의 방송이 다른 쪽 집의 가장을 감옥에 보낸 셈입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에 차서 항의했을까요? 절교를 선언하는 성명서라도 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항의한 줄 없었고 성명서 한 장 없었습니다. 화내는 목소리도 따지는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광고였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그 직후부터 JTBC를 가득 채우던 삼성전자의 광고가 슬그머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 변화가 정말 또렷하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삼성 광고는 한 달에 69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6월에는 41회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7월에는 28회까지 떨어졌어요. 69회에서 41회로, 다시 28회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광고가 뚝뚝 끊겨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섬뜩한 건 이 모든 게 단 한마디의 발표도 없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고를 빼겠습니다 라는 통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숫자가 조용히 줄었고 어느 순간 0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숫자만 조용히 줄여나간 겁니다. 파트 1에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한 달 매출의 절반을 혼자 채워주던 큰 단골 말입니다. 삼성이 JTBC에게 딱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큰 단골이 어느 날부터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냥 발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따로 인사도 없이 어느 날 보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매일 가게 매출의 절반을 채워주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말로 따지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는 한 번 지르고 나면 끝이지만 조용히 등을 돌린 마음은 종처럼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삼성은 분노가 아니라 침묵으로, 항의가 아니라 빈자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그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삼성이 걷어간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눈에 잘 띄는 하나였을 뿐이에요. 삼성은 그 뒤로 하나씩 광고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을 조용히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걷어간 건 신문 지면이었습니다. 방송에서만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중앙일보 지면 곳곳을 큼직하게 채우던 삼성의 광고들이 신문에서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빼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 호에 빠지고 그 다음 호에 또 빠지고 그렇게 지면 위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옅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신문에서
가장 든든하게 한 면을 통째로 채워주던 광고주의 자리가 그렇게 소리 없이 비워진 겁니다. 또 하나, 조용히. 세 번째로 걷어간 건 사람과 정보였습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기업을 취재하려면 그 회사 임원의 인터뷰가 필요하고 자료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치기사 하나가 나가려면 사실 그 기업이 문을 열어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삼성 쪽 임원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취재 협조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저 정중하게 그러나 일관되게 문이 닫혔다고 알려졌습니다. 60년을 한 집안처럼 드나들던 사이가 이제는 가장 취재하기 어려운 상대가 된 셈입니다. 걷어간다는 게 꼭 돈만 걷어가는 건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 조용히. 네 번째로 걷어간 건 행사와 포럼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매년 크고 작은 포럼과 시상식, 국제 행사를 엽니다.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후원이 채워주죠. 그런데 그동안 큰 손으로 이름을 올리던 삼성의 후원이 이런 행사들에서 빠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행사장 현수막에서 후원사 명단에서 삼성이라는 글자가 조용히 지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빠진 게 아니라 그 행사의 격까지 함께 빠져나간 거예요. 또 하나, 조용히. 다섯 번째는 좀 더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드라마였어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쓰는 스마트폰, 거실에 놓인 TV, 이런 게 다 협찬, 그러니까 PPL입니다. 그런데 중앙그룹 계열사가 만드는 드라마에서 삼성 제품 협찬이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촬영장에 우연히 삼성 로고가 박힌 물건이 잡히면 그걸 테이프로 가리거나 나중에 모자이크로 지웠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때 가장 큰 광고주였던 회사의 로고를 이제는 화면에서 지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래서 삼성이 광고를 끊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절반밖에 못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걷어간 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광고, 지면, 인터뷰, 후원, 협찬.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더 무서운 것들이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조용히. 여섯 번째로 걷어간 건 금융이었습니다. 삼성은 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카드, 생명, 증권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굴러가려면 이런 금융사들과의 제휴와 협찬이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카드 행사를 하고 함께 상품을 묶고 그렇게 돈이 오가는 끈이 곳곳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 쪽 협력 관계까지 조용히 정리됐다고 전해집니다. 광고를 거두고 사람을 거두고 행사를 거두더니 이제는 핏줄에 가장 가까운 돈의 연결까지 하나씩 끊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핏줄이라는 단어, 이제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 어떤 매체에서 발을 빼면 다른 기업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그냥 조심하게 됩니다. 굳이 그 매체에 광고를 크게 넣어서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삼성이 빠진 뒤로 다른 대기업 광고주들까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큰 태양이 차가워지니 그 주위를 돌던 행성들까지 하나둘 얼어붙듯이 가장 큰 광고주 하나가 식어버리자 그 주변 전체에 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냉각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항해 한 줄이 없었습니다. 성명서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씩 걷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한 회수가 쌓이고 쌓이자 이건 더 이상 추측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그대로 찍혔거든요. 한때 2천억대를 넘나들던 JTBC의 광고 매출은 2024년에 1,418억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30%. 그러니까 매출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증발한 겁니다. 이건 전원도 추측도 아닌 장부에 박힌 확정된 숫자예요. 화 한 번 내지 않고 발표 한 줄 하지 않고도 한 매체의 돈줄 3분의 1을 말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침묵의 음증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8년에 걸쳐 삼성이 조용히 걷어간 것들이 분명 컸지만
정작 중앙그룹을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는 삼성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중앙이 스스로 던진 무려 7천억짜리 도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도박이었길래 한 그룹의 운명을 뒤집었는지 바로 이어서 보시죠. 그 도박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2019년 중앙그룹은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FIFA와 거대한 계약 하나를 맺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드컵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중계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금액이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 역사상 보기 드문 초대형 베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는 빚이 많은 상태였어요. 광고 매출은 줄고 있었고 흑자를 내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천억을 한 번에 지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빚이 많은 집이 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초고가 복권 한 장을 산 셈이에요. 잘만 되면 인생이 바뀌는 복권이죠.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으로 틀면 광고가 몰려들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복권은 꽝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비싼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들에 다시 되팔아서 본전을 뽑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상파들이 사주질 않았습니다. 이미 방송으로 올림픽을 틀어봐야 적자라는 걸 다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그룹이 직접 단독 중계에 나섭니다.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그 개막식이 열렸어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시청률 1.8%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숫자인지는 비교를 해보면 단번에 와닿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지상파 3곳이 함께 중계한 개막식 시청률은 합쳐서 18%였어요. 1.8% 대 18%, 정확히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7천억을 들여 산 권리로 틀었는데 보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광고로 본전을 뽑는다는 계획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오로지 삼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중앙그룹이 흔들린 데는 삼성이 손을 뗀 것 말고도 더 크고 구조적인 흐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 방송 광고 시장 자체가 통째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국내 방송 광고 매출은 1년 만에 7.4%가 줄어서 약 2조 3천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5년에는 13.8%가 더 급감해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까지 추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송이라는 판 자체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느냐? 디지털로 갔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약 61%를 차지했어요. 방송 광고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광고비라는 물줄기의 무게중심이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손님들이 다들 옆 가게로, 그러니까 유튜브나 OTT 같은 새 가게로 우르르 옮겨갔는데 정작 우리는 혼자 옛날 간판만 더 크고 비싸게 키운 격이었어요. 7천억짜리 중계권이 바로 그 옛날 간판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빌린 돈에 대한 부담이에요. 중앙그룹의 한 계열사는 2021년에 외부에서 4천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5년 안에 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장이 끝내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 4천억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으니 돈을 도로 물어줘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앙그룹의 위기는 어느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 방송 광고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었고, 둘째, 거기서 7천억짜리 중계권 베팅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 셋째, 빌린 돈에 기대해 회사를 굴려온 차입 경영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리고 넷째, 거기에 8년 전 삼성이 조용히 손을 뗀 예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거대한 그룹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잘못된 선택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빚,
7천억짜리 도박의 청구서가 결국 어딘가로는 날아가야 했거든요. 문제는 그 청구서가 삼성도 아니고 중앙그룹의 오너도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무너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26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 JTBC는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빌린 돈을 약속한 날에 못 갚는 것, 이걸 우리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206억이면 한때 한 해 수백억씩 광고를 채워주던 그 큰 단골이 빠져나간 자리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더는 메울 곳이 없었던 겁니다. 한번 둑이 터지자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을 비롯한 4개 계열사가 한날 한시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인 15일에는 JTBC까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JTBC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해서 법원이 곧바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채권단과 먼저 협의해보는 자율구조조정이라는 제도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어떻게든 법정 관리까지 가지 않고 살려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6월 19일 그룹의 얼굴이자 6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리, 중앙일보가 220억 원짜리 기업어음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워크아웃, 그러니까 빚을 다시 짜는 구조조정을 신청했어요. 이병철 회장이 1965년에 직접 창간했던 신문, 한 집안의 시작이었던 그 신문에 결국 부도라는 두 글자가 찍힌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빚을 다 합치면 얼마였을까요? 중앙그룹 전체 차입금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조 8천억. 너무 큰 숫자라 잘 와닿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빚의 청구서가 정작 누구에게 날아갔는지 말입니다. 이 2조 8천억 중에는 시장에서 끌어모은 돈이 1조 3천억쯤 됐는데 그 중에서 약 7,900억 원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은행도 큰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돈이 7,900억이나 묶여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모였느냐는 거예요. 중앙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은 BBB급, 그러니까 우량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팔 때는 부도 위험이 사실상 제로다라는 설명과 함께 연 8%라는 꽤 높은 이자를 얹어서 개인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뱃머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등급은 비우량인데 위험은 제로라고 말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이게 제대로 설명하고 판 게 맞는지 불완전 판매가 아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는 JTBC의 등급을 BBB에서 한참 아래인 CCC로 끌어내렸습니다. 위험 제로라던 그 채권이 며칠 만에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말을 믿고 노후 자금이나 어렵게 모은 퇴직금을 여기에 넣은 분이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중앙일보인데 JTBC인데 설마 망하겠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8%라는 이자와 만나 가장 아픈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큰 회사 둘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조용히 광고를 거두고 사람을 거두고 행사를 거두고 끝내 핏줄까지 돌아섰던 8년. 그런데 그 8년의 끝에서 진짜 청구서를 받아든 사람은 삼성도 중앙도 아니었습니다. 7천억을 써서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도 끝내 돌아서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의 끝에 놓인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7,900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용의 저주가 진짜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저주의 끝은 늘 가장 멀리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닿더라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광고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8년에 걸쳐 사람과 행사와 핏줄과 돈줄까지 조용히 걷어가진 응징에 스스로 던진 7천억짜리 도박과 방송 광고 시장이 무너지는 시대에 역풍이 겹치면서 2조 8천억 그룹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7,900억이 되어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아무리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곳도 한쪽 자본에만 기대고 있다면 위태롭다는 겁니다. 큰 나무 그늘에만 기대어 자란 화초는 그 나무가 베이는 순간 함께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회사가 어디에, 누구에게 그렇게 기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부도 위험 제로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말이 붙은 곳일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누가 화려한 이자율을 들이밀 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그 옆에 작게 적힌 신용 등급과 왜 그 이자가 그렇게 높은가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옛말의 무게입니다. 한 집안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큰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절망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눈 하나입니다. 화려한 이름과 높은 이자에 흔들리지 않고 등급과 숫자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그 눈 하나만 챙겨도 우리는 다음에 올지 모를 청구서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 자본에 기댔다 무너진 이번 일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주량 세계 1위, 건조량 세계 1위, 전 세계 선박의 60%를 쓸어 담은 중국 조선업. 그런데 그 세계 1위가 배를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미국 제재가 중국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칼은 안에서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2025년 수주는 35% 증발했고 은행마저 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계 1위가 스스로 무너진 진짜 과정과 그 빈자리를 싹쓸이한 한국의 사상 최대 호황이 왜 여러분의 일자리와 연금에까지 직결되는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먼저 중국 조선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숫자들을 보면 무너졌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배들 가운데 무려 74%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10척 중 7척 이상이 중국으로 간 겁니다. 이미 계약해두고 만들고 있는 배, 그러니까 손에 쥔 일감을 뜻하는 수주 잔량도 세계의 63%가 중국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해의 진수에서 바다에 띄운 배만 따져도 55.7%, 새로 따낸 일감, 쌓아둔 일감, 실제로 뽑아낸 배, 이 세 가지 지표가 전부 세계 1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5척 중 3척 가까이가 중국 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1위. 우리가 흔히 중국이 조선 강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 바로 이 숫자들 위에 세워진 겁니다. 뉴스에서 중국이 또 무슨 배를 몇 척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선업도 중국이 다 가져가는구나. 한국 조선소는 끝난 거 아니냐.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5년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중국의 신규 수주가 1년 만에 약 35%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새로 따낸 일감이 3분의 1 넘게 사라졌어요. 일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따낸 물량 자체가 한 해 만에 뭉텅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다 같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요. 맞습니다. 2025년엔 전 세계 선박 발주 자체가 27%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이 27% 줄어들 때 1위 중국은 35%가 빠졌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장 숫자입니다. 한때 중국 전역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1,600여 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70개. 1,000곳이 넘던 조선소가 100곳도 안 되게 쪼그라든 겁니다. 20곳이 있었다면 그중 19곳이 사라진 셈이에요. 그 많던 공장들이 일감을 못 잡고 하나둘 조용히 문을 닫은 겁니다. 살아남은 공장이라고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짓는 도크는 비어있고
가동을 멈춘 설비 위로 풀이 자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세계 1위라는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는데 정작 그 간판 뒤편 공장에서는 도크가 비고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1등인데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어긋남이 중국 조선업 몰락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줄어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나마 따낸 배조차 만들수록 손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계 1위가 배를 찍어낼수록 적자가 쌓였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국의 세계 1위는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로 만든 1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따내느냐로 만든 1위였거든요. 쉽게 말해 단가가 아니라 물량으로 쌓아 올린 1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쪽 가게는 100원짜리 과자를 100개 팔아서 우리가 매출 1등이라고 외칩니다. 다른 가게는 만원짜리 케이크를 딱 10개만 팝니다. 과자 가게가 판 개수는 10배나 많지만 손해주는 돈은 케이크 가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자 재료값이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당 남는 게 워낙 적었던 과자 가게는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케이크 가게는 마진이 두툼해서 재료값이 좀 올라도 끄떡없고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바로 이 과자 가게, 중국 조선업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비교적 만들기 쉬운 범용선을 헐값에 쓸어 담으면서 점유율을 채웠습니다. 옆 조선소가 100원을 부르면 우리는 90원에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깎아 일단 일감부터 끌어모은 겁니다. 그렇게 도크를 가득 채우면 통계상 수조 1위, 건조 1위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뉴스에는 세계 1위 중국 조선업이라는 화려한 제목이 붙고요. 그런데 그 1위 안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영 부실했습니다. 척당 평균 규모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이 배 한 척당 평균 47,000CGT 수준인데 중국은 25,000CGT 정도입니다. 같은 한 척이라도 한국은 크고 어려운 고부가 배에 집중하고 중국은 작고 흔한 배를 잔뜩 찍어내며 숫자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CGT는 단순히 배가 몇 척이냐가 아니라 배의 크기와 만드는 난이도까지 반영한 진짜 일감의 크기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척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어도 실제로 손에 남는 알맹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배라는 건 계약하고 나서 실제로 인도하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가격은 그 2년에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도장 찍을 때 정한 그 헐값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의 몸체를 만드는 두꺼운 철판, 이걸 후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판이 배 한 척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에서 30%나 됩니다. 그런데 이 후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그 2년에서 3년 사이에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계약가는 헐값에 못 박혀 있는데 원가만 폭등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헐값에 따는 계약인데 만드는 동안 재료값까지 올라버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배를 한 척 완성해서 넘겨줄 때마다 손해가 쌓이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도크가 놀아서 손해, 일을 하면 만들수록 손해, 더 많이 만들수록, 더 부지런히 도크를 돌릴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에 갇혀버린 거죠. 앞서 말한 과자 가게가 재료값 오르자 한 봉지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를 찍어낼수록 적자가 쌓이는 지옥, 이게 세계 1위 안쪽의 진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박리담의 늪입니다. 박리담에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는 그 전략이 호황일 때는 점유율 1위라는 화려한 간판을 만들어주지만 원가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가장 약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세계 1위라는 매출 간판이 사실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에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흔한 배 100척을 헐값에 따내는 대신 만들기 어렵고 비싼 고부가배 몇 척에 집중한 거죠. 만원짜리 케이크를 파는 가게처럼요. 마진을 두툼하게 남겨두니까 만드는 도중에 후판 값이 좀 올라도 충분히 버틸 여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세계 시장에서 같은 배를 만드는데 한쪽은 만들수록 적자고 다른 한쪽은 만들수록 곳간이 두둑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숫자로 보이는 점유율 1위와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자는 그래도 버티면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배를 넘기고
다음 계약에서 만회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적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배를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장의 서류, 바로 은행이 써주는 보증서가 있는데요. 그 보증서를 은행이 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RG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무서운 건지부터 풀어드릴게요. RG는 우리말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합니다. 배를 한 척 주문하면 발주처는 배가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큰 돈을 입금합니다. 보통 배값의 40% 정도를 선수금으로 먼저 넣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입니다. 그 40%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만약 조선소가 중간에 망하거나 배를 제때 못 만들면 이 선수금은 어떻게 될까요? 발주처 입장에선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RG입니다. 은행이 나서서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 조선소가 배를 못 만들면 미리 낸 선수금은 우리 은행이 대신 돌려주겠다. 발주처는 이 은행 보증서가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거액을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RG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RG가 없으면 발주처는 돈을 넣지 않고 돈이 안 들어오면 조선소는 배 만들 자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RG가 막힌다는 건 수주 계약 자체가 시작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RG가 중국 조선소들에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부실이 불어나는 조선소를 보면서 은행은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보증을 서줬다가 정말로 조선소가 무너지면 그 수천억 원을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하는데 과연 이 회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면 은행은 보증서에 도장을 안 찍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중국 조선소를 손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줄이 끊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4년에 한국 조선소들이 받은 RG 발급 규모가 약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정책금융기관까지 줄줄이 보증을 서줬어요. 은행들이 한국 조선소는 믿을만하다고 본 겁니다. 반대로 중국 조선소는 이 보증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배를 만들어도 한쪽은 은행이 밀어주고 한쪽은 은행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2024년 중국 저장성에 있던 우저우 조선소가 파산했습니다. 누적된 빚이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평범한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영 조선소였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뒤를 받쳐주던 조선소마저 빚을 못 버티고 무너진 거예요. 세계 1위라는 간판 아래에서 개별 조선소들은 이렇게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줄이 끊긴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헐값에 따낸 배라도 멀쩡하게 잘 만들어서 인도하면 그래도 다음 기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싸게 팔았던 그 배가 바다 위에서 멈춰 섰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세시 칭다오라는 대형 LNG 운반선이 있었어요.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2023년 11월 호주 앞바다에서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배가 그냥 멈춰 선 거예요. 엔진이 아니라 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망가진 겁니다. 이 한 척 때문에 호주 글래드스턴의 LNG 터미널 운영까지 마비됐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당국이 이 배에 180일 입항 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무려 반년 동안 호주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돈으로 얼마일까요? 이런 대형 LNG선은 하루만 돌려도 빌려 쓰는 비용, 그러니까 용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약 1억 원으로만 잡아도 180일이면 180억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화주한테 물어줘야 할 배상금, 급하게 다른 배를 구하는 비용, 보험료 할증까지 더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릎을 친 핵심이 나옵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싸게 팔았던 배가 터진 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주처 입장에선 분명히 싼 값에 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멈춰 서서 반년을 돌고 수백억 원이 날아갔어요. 처음에 아낀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게 사서 한 번 돈을 아낀 줄 알았는데
배가 멈추면서 2번, 3번 더 큰 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는 이런 말이 생겼어요. 싸게 사면 결국 2번 돈을 낸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너진 게 단순히 회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무너진 건 신뢰였어요. 발주처들이 이제 중국 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거 사면 싸긴 한데 혹시 우리 배도 저렇게 멈춰서는 거 아니야? 가격표에 적힌 숫자보다 멈췄을 때 날아갈 그 돈이 더 무섭다는 걸 모두가 알아버린 거예요. 한 번 깨진 신뢰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중국 조선업은 안에서 2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마저 등을 돌려 끊쳐버린 돈줄, 또 하나는 바다 위에서 멈춰선 배가 무너뜨린 신뢰. 적자에서 시작된 균열이 돈과 믿음을 한꺼번에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때 밖에서는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계 1위 중국을 향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칼 끝까지 휘둘러지지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꺼내든 무기는 항만 수수료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A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중국에서 건조된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매기겠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요율은 배의 순톤수 1톤당 1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년 올려서 2028년에는 1톤당 33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무기일까요? 중국에서 만든 배는 덩치가 큽니다. 그 큰 배가 미국 항구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톤당으로 수수료가 붙으니까 한 번에 수십만 달러가 그냥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배를 굴려서 버는 돈에서 이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배를 빌려 쓰는 해운사 입장에선 계상이 달라지죠. 똑같은 배라면 중국산이 아닌 걸 쓰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새 배를 주문할 때도 중국 조선소를 피하게 되는 압박이 생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중국산 배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에서 적자로 휘청대던 중국 조선업을 미국이 밖에서 마지막 한 방으로 끝장냈다. 이렇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시행되고 딱 4주쯤 지난 2025년 11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항만 수수료를 1년 동안 전면 유예하기로 합의합니다.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칼을 빼들긴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은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산 배의 미국 항만 수수료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꺼내들지 아니면 그대로 거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손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닙니다. 수수료를 유예하는 동안에도 한국, 일본과 함께 조선업을 다시 키우는 협력은 계속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큰 방향에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중국의 숨통을 조르는 결정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미국 제재가 중국 조선업을 끝장냈다는 말, 이게 진짜일까요?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던 그 항만 수수료조차 시행 한 달 만에 멈춰섰으니까요. 결정타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찍 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중국을 무너뜨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헐값에 배를 쓸어 담다가 원자재 값이 뛰면서 만들수록 적자가 쌓인 구조. 적자와 부실이 겹치자 은행이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면서 끊긴 돈줄. 싸게 산 배가 멈춰서면서 무너진 신뢰. 이렇게 안에서 불물대로 곪은 상처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수료는 그 위에 방아쇠를 한번 당겼을 뿐이에요.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서 그게 총알을 만든 건 아니죠. 총알은 이미 중국이 자기 손으로 장전해둔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안에 있었든 밖에 있었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회가 된다는 것. 세계 1위가 비운 그 거대한 자리를 통째로 쓸어 담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조선업은 247척,
1160만 CGT를 따냈습니다. 전년보다 8%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바로 그해 전 세계 선박 발주는 27%나 줄었거든요. 시장 전체가 뒷걸음질 친 해 한국만 혼자 앞으로 걸어나간 겁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약 21%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들 주문을 거둬들이는 와중에 한국 도크는 오히려 더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한국 배는 싸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쌉니다. 17만 세제곱미터짜리 대형 LNG선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 척에 약 2억 2천만 달러를 부를 때 한국은 약 2억 5천만 달러를 부릅니다. 한 척에 약 2천만 달러. 그러니까 8% 가까이 더 비싼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배를 8% 더 비싸게 파는데 선주들이 줄을 서서 한국한테 먼저 찾아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리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내줍니다. 배 한 척은 보통 4천억 원대를 넘나드는 물건이고 선주는 그 배가 인도되는 날에 맞춰서 화물 계약이며 운항 일정을 다 짜놓습니다. 인도가 몇 달만 밀려도 그 뒤에 걸린 계약이 줄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 입장에선 8% 더 내더라도 제 날짜에 확실히 나오는 배가 차라리 훨씬 쌉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만들수록 적자라 비틀거리고 은행 보증마저 막혀버린 조선소가 과연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선주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돈줄, 그러니까 금융 신뢰입니다. 앞에서 RG 얘기를 했었죠. 배값의 약 40%인 선수금을 혹시 조선소가 배를 못 만들면 은행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서요. 이게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바로 이 RG가 막혀서 돈줄이 끊겼던 거고요.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한국 조선업이 받은 RG 규모가 약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정책금융기관까지 줄줄이 보증을 서줍니다. 선주가 선수금을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값을 치러도 한쪽은 은행이 등을 받쳐주고 다른 한쪽은 은행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디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셋째, 신뢰입니다. 무사고 인도 실적이요. 이게 사실 제일 무거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사고, 멀쩡히 운항하던 LNG선이 멈춰서서 180일이나 항구에 묶이고 하루하루 어마어마한 용선료가 증발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선주에게 배는 한 번 사면 20년, 30년을 굴려야 하는 물건입니다. 살 때 8% 아꼈다가 한 번 멈추면 그 아낀 돈의 몇 배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 선주가 따지는 건 얼마에 샀냐가 아니라 평생 얼마가 드냐예요. 그동안 한국 배가 쌓아온 멈추지 않는다는 실적이 바로 그 8% 가격표를 정당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납기, 금융, 신뢰, 이 세 가지가 그냥 운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구조가 깔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자재 국산화율입니다. 배 한 척 값의 40에서 50%는 배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기자재 값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를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비율이 한국은 약 90%인데 중국은 약 54%에 그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국은 엔진이며 화물차이며 핵심 부품을 앞마당에서 바로바로 조달해서 품질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수십 년 배를 만져온 숙련공들이 한 지역에 빽빽이 모여있는 클러스터까지 더해집니다. 납기를 지키고 사고 없이 넘기는 그 모든 게 결국 이 두꺼운 산업 생태계가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자와 케이크 기억나시죠? 한국은 애초에 10,000원짜리 케이크를 제대로 만들 줄 아는 부엌을 통째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 조선 3사가 2025년에 합쳐서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60조 원을 바라봅니다. 영업이익은 9조 원대를 노립니다. 단순히 중국이 무너진 빈자리를 주워 담은 반사이익이 아니에요.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로운 최상위 시장에서 한국이 제값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쓸어 담은 결과입니다. 남이 넘어져서 굴러들어온 호황이 아니라 수십 년 쌓아 올린 구조로 정직하게 벌어들인 호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 하고 박수치며 끝내면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 호황이라는 바로 그 화려한 간판 뒤편, 그 그늘에 한국조선의 시한폭탄이 조용히 자라고 있거든요. 조선 3사가 한 해 기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쓸어담는 동안 정작 그 배를 직접 용접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조선소 하청 용접공의 세전 연봉은 약 4,500만 원입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원청 용접공은 약 8,700만 원이고요. 똑같이 불꽃을 튀기며 쇠를 붙이는데 받는 돈은 거의 2배가 차이 납니다. 더 들어가 보면 충격은 커집니다. 이제 막 들어온 1년차 하청 용접공의 실수령액은 한 달에 약 200만 원,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럼 오래 버티면 나아질까요? 20년을 일한 베테랑 하청 용접공의 월급도 약 250만 원 선에 머뭅니다. 18년을 일해도 시급이 거의 그대로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정작 배를 만드는 손끝까지는 그 과실이 흘러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특정 회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호황의 열매가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끊겨버리는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금이 제자리니 청년들이 더 이상 용접봉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이 고된데 대우가 따라오지 않으니 새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는 지금 외국인 인력이 메우고 있습니다. 당장 사람 수는 채워지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고난도 숙련 기술은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숙련공층이 호황 한복판에서 서서히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는 추격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히들 중국이 LNG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후동중화 조선소가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LNG선 24척을 금액으로 약 80억 달러어치를 따냈습니다. 인도 시점은 2028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최상위 시장은 여전히 한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지만 후동중화만큼은 다릅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조선소로 꼽힐 만큼 이 한 곳은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조선업은 지금 2개의 시한폭탄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호황의 과실이 현장까지 흐르지 않으면서 숙련의 뿌리가 마르고 있고, 밖에서는 무너진 줄 알았던 중국이 가장 무서운 카드를 들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 자리를 잃는 데는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중국의 몰락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호황을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것으로 지켜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기술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앞서 있는 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LNG선처럼 만들기 까다로운 배, 그 중에서도 친환경 기술이 들어간 배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LNG를 실어 나르다 보면 화물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날아가는데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배의 연료로 다시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연료비도 아끼고 환경 규제도 통과하기 쉬워지죠. 여기에 가스와 기름을 둘 다 쓸 수 있는 엔진, 메탄올로 가는 배, 암모니아로 가는 배까지 한국은 이 친환경 배들을 가장 먼저 실제로 만들어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는 따라와도 이런 고난도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들이 아직 못 만드는 배를 계속 먼저 만들어서 이 벽을 더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둘째, 호황의 열매를 현장까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정작 배를 직접 용접하는 하청 노동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돈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배우려 하고, 그러면 수십 년 쌓인 숙련 기술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한 채 끊겨버리거든요. 로봇과 자동화가 단순 용접은 일부 메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곡선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위, 사람 손의 감각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은 기계가 대신하지 못해요.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황의 과실이 현장 숙련공의 처우 개선으로 돌아가야 청년이 다시 들어오고 기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를 잃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셋째, 규제를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는 탄소를 줄이라는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추진하던 탄소 규제의 큰 틀은 2025년 10월에 한 차례 채택이 미뤄져서 1년 뒤인 2026년 10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도입될지 시점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결국 배도 탄소를 덜 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친환경 배를 가장 먼저 만들어 온 한국이 그 새로운 기준을 우리 손으로 먼저 정하고 선점하면 규제가 시작되는 순간 전 세계 발주가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될 규제를 거꾸로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기술의 벽을 쌓고 열매를 현장까지 흘려보내고 규제를 먼저 차지한다. 이 세 가지가 사상 최대 호황을 잠깐의 운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세계 1위 중국 조선업을 무너뜨린 건 미국이 휘두른 칼이 아니었습니다. 헐값에 배를 쓸어 담다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은행마저 등을 돌리고 사놓은 배가 멈춰서며 신뢰가 무너진 안에서부터 골문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것도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납기와 금융과 무사고 실적이 맞물린 구조의 힘이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기술이 아니라 구조에서 왔듯이 한국의 호황도 결국 그 구조가 지킵니다. 그 구조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사람, 현장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호황의 그늘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일자리와 노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이 더 깊은 경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